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들려오는 포화 소리가 단순한 전쟁 소동인 줄 아셨습니까? 사실 이건 시진핑의 심장을 정밀 타격하는 트럼프의 치밀한 더지였죠. 미국이 이란의 석유 결제망을 싹 다 끊어버리자마자 중국 경제가 초비상사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보이지 않는 금고 안에서 벌어지는 참상입니다. 중국 내 은행 377곳이 하루아침에 셔터를 내리고 시진핑의 비자금 500조 원이 먼지처럼 증발해버렸죠. 내 통장에 분명히 돈이 있는데 인출이 금지되는 공포가 상상이 가십니까? 시진핑이 디지털 위안화라는 틀을 만들어 시청자 여러분의 주머니까지 감시하려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7년 전부터 설계된 이 거대한 경제, 학살 시나리오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에너지줄이 박산나며 중국의 실물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을 모르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도 한 방에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지금 당장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난성 어느 지방도시.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아침입니다. 패딩 하나만 걸친 60살 남성 왕씨가 ATM 기계 앞에 멍하니 서 있죠. 평생 공장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뛰며 손톱 밑이 새카맣게 죽도록 모은 돈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500만 원이 그 통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하는 금쪽 같은 딸의 혼수 비용이자 본인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죠. 그런데 기계 화면에는 차가운 네 글자만 떠 있습니다. 지급 불능. 내 돈이 분명히 저 기계 안에 있고 장부에도 찍혀 있는데 기계가 돈을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황한 왕씨가 은행문으로 달려가 보지만 육중한 철제 셔터는 이미 굳게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자기 혼자가 아니었죠. 같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순식간에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다들 통장을 손에 쥐고 내 돈 내놔라 소리를 지르는데 저 멀리서 차량 여러 대가 다가옵니다. 현금 수송 차량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차에서 내린 건 몽둥이와 방패를 든 공안들이었습니다. 내 돈 돌려달라고 모인 평범한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질서 교란 세력으로 몰려 무자비한 진압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이죠. 단 한 해 동안 중국에서 377개의 은행이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한 곳씩 은행이 지도상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증발한 돈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니라 거대한 붕괴의 사막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금고 바닥에 누군가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14억 인구가 꼬박꼬박 저축한 그 막대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놀랍게도 10,000km 떨어진 중동의 화약고 이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에서 포탄이 퍼졌는데 왜 중국 노인의 통장이 얼어붙었을까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중국의 차가운 경제, 위기 사이에는 트럼프라는 인물이 설계한 아주 정교한 덫이 놓여있죠. 사실 미국은 이미 7년 전부터 중국의 순통을 끊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부터 밀어붙였던 대중국 관세 전쟁과 기술 봉쇄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죠. 진짜 본편은 중국의 에너지줄을 쥐고 있는 이란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란이었죠. 시진핑은 이란과 25년간 수천조 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에너지 안보를 확보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트럼프가 판 거대한 함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결제 시스템을 금융망에서 싹 다 드러내버리자 중국은 당장 공장을 돌릴 기름을 구할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필요한데 미국이 달러 길목을 딱 지키고 서 있으니 시진핑의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지방은행들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이 유령회사를 세워 빌려간 돈들이 이란 석유 사업과 얽히고 설켜 있었거든요. 기름값이 요동치고 수입이 막히자마자 은행들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시진핑이 가장 믿었던 이란의 기름이 이제는 중국 경제를 통째로 태워버리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온 것이죠. 과연 트럼프는 어디까지 내다보고 이 덫을 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시진핑이 숨기려던 500조 원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비극이 가능했냐고요? 금고 바닥에 누군가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았기 때문이죠. 14억 중국인이 피땀 흘려 저축한 그 막대한 돈이 도대체 어디로 증발했는지 그 답을 말씀드리면 아마 뒤로 넘어지실 겁니다. 답은 바로 지방 공무원들이 싹 다 빼갔습니다. 방법은 아주 교묘하고도 사악했죠. 법적으로 중국 지방정부는 직접 빚을 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굴려 만든 게 바로 유령 회사들입니다. 땡땡 도시 개발, 공사 같은 이름뿐인 껍데기 회사를 수천 개씩 세웠죠. 그리고 그 회사 명의로 지방은행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빚더미에 앉아서 대출이 꽉 막힌 철부지 아들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아버지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를 수십 장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카드로 명품 사고 외제차 뽑고 펑펑 써대는 거죠. 청구서는 결국 아버지한테 날아가고요. 여기서 아들이 바로 중국 지방정부고 아버지가 그 껍데기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카드를 발급해준 곳이 바로 지방은행들이죠. 은행장들도 공무원 눈치를 보느라 돈을 빌려줄 능력이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금고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렇게 쌓인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부 공식 발표는 수천조 원이라고 하는데 국제기관들의 정밀 분석을 보면 최소 1경원입니다.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입니다. 대한민국이 1년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 지방은행 금고를 텅 비워버린 거죠. 이 천문학적인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소름 돋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중국 대형은행들은 국가 소유인데 설마 망하기야 하겠냐고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사과 장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고에 사과 100개가 있는데 그중 30개가 완전히 썩어서 파리가 꼬이고 맴새가 진동합니다. 정상적인 장사꾼이라면 썩은 사과를 당장 버리고 장부에서 손실 처리를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중국 은행들은 이 썩은 사과를 아주 예쁜 포장지로 싸서 프리미엄 유기농 사과라는 라벨을 붙인 다음 다시 창고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유령 회사들한테 가서 조용히 속삭이는 겁니다. 천하, 이자는 나중에 줘도 돼. 원금 갚는 날짜는 10년 뒤로 미뤄줄게. 대신 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돈을 갚고 있는 우량 대출이라고 사인만 해줘 하는 식이죠. 이걸 금융용어로 부실채권 만기 연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죠. 중국 정부는 우리 은행 부실률이 고작 1.6%라고 자랑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소 27%에서 30%로 보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 진짜 현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절대 갚을 수 없는 가짜 종이 쪼가리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숨기려던 500조 원 규모의 부실이 바로 이 썩은 사과들의 정체입니다. 창고 안의 돈이 종이 쪼가리로 변하는 순간 부자들의 지갑도 함께 털리기 시작했죠. 이제는 부자들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제안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은행 금리가 연 2%인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연 10% 넘게 이자를 보장해 줄게. 아마 대부분은 사기라고 생각하고 거절하시겠죠? 그런데 그 제안을 하는 곳이 중국 정부의 국책 사업과 연결된 대형 금융회사고, 내 주변의 의사나 변호사 혹은 대기업 임원들이 이미 수십억씩 넣고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있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국 경제의 암세포라 불리는 그림자 금융, 이른바 섀도우 뱅킹입니다. 작년 초에 중국에서 블랙스톤급이라 불리던 거대 금융재벌 중지그룹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했는데요. 이때 회수불능으로 판명난 금액이 무려 84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한테 160만 원씩 나눠줘도 남는 어마어마한 돈이 금융시장 한복판에서 공중분해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피해자들의 면면입니다. 이 상품은 최소 가입 금액이 5억 원이 넘는 초고액 자산가 전용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중국의 중산층과 부유층의 지갑이 한꺼번에 털린 겁니다. 명품 매장에 발길이 뚝 끊기고 수입차 전 시장에 파리가 날리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린 것은 은행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닌 누런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피난처마저도 시진핑의 통제라는 거대한 틀 안에 갇히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부동산도 주식도 은행도 이제는 그 무엇 하나 믿을 수 없게 된 중국인들이 마지막으로 발길을 옮긴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어머니의 품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녔다고 믿었던 누런 황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황금이 중국인들의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때려버렸죠. 2026년 1월 말 중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선전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 스마트폰 앱에는 분명히 잔고가 1억 원으로 찍혀 있는데 출금 버튼을 눌렀더니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뜨는 겁니다. 당황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죠. 고객님, 원금의 20%만 지금 받으시거나 40%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으시라는 통보였습니다. 1억 원은 넣었는데 8천만 원은 그냥 포기하라는 소리죠. 이 사건의 주인공은 선전시에 본사를 둔 온라인 금거래 플랫폼 JWR이었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15만 명에 달하고 증발한 돈이 2조 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알고 보니 JWR 창고에는 금이 단 1g도 없었습니다. 15만 명이 맡긴 2조 원으로 금을 산 게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에만 가짜 숫자를 찍어주고 실제 돈은 회사 대표들이 싹 다 빼돌려 해외로 도망친 거죠.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 최첨단 IT 앱의 탈을 쓰고 재현된 겁니다. 믿었던 마지막 보루인 금마저 이렇게 가짜로 밝혀지자 중국인들은 이제 패닉을 넘어 실성하기 직전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후의 통제 수단을 꺼내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디지털 위안화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시진핑은 이걸 삼성페이처럼 편리하고 앞서가는 결제 수단이라고 떠들어댔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를 24시간 감시하는 감옥입니다. 정부가 누가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는 건 기본이고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의 사용 기한과 조건을 달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번 달 안에 이 지역 안에서만 써라. 저축은 절대 안 된다. 안 쓰면 돈이 그냥 사라진다. 이런 조건을 걸어버리면 어쩌시겠습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위기가 닥쳐서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현금을 찾으려는 그 뱅크런 자체를 물리적으로 지워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더 이상 내 자산이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통제 도구가 된 거죠. 하지만 진짜 파멸의 구덩이는 부동산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모든 비극의 근원이죠. 미국이 20세기 100년 동안 쓴 시멘트 양보다 중국이 최근 단 3년 동안 쏟아부은 시멘트 양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도대체 누굴 살게 하려고 이렇게 무식하게 지어댄 걸까요? 결과는 처참합니다. 지금 중국 저역에 빈집이 무려 9천만 채입니다. 한 집에 3명씩만 살아도 2억 7천만 명, 즉 미국 전체 인구의 80%가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무도 안 사는 유령 건물로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160조 원을 들여 사막 한가운데 지은 오르도스 같은 신도시는 이제 고스트시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진짜 비극은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중국에는 란웨이 로우라고 불리는 짓담한 아파트들이 넘쳐납니다. 건설사가 파산해서 콘크리트 뼈대만 흉물스럽게 서 있는데 평생 모은 돈을 분양가로 털어넣은 서민들은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결국 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시멘트 바닥에 텐트를 치고 촛불을 켜고 사는 4,800만 가구의 처참한 모습이 오늘날 중국의 민낯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모래성은 이미 내부에서 폭삭 가라앉았고 이제 외부에서 불어오는 이란 사태라는 폭풍 한 번에 완전히 지도 위에서 지워질 운명인 겁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로 틀어막으려 해도 이미 터진 댐의 물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죠. 이런 나라에서 청년들이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배울러서가 아닙니다. 일자리 자체가 지도 위에서 지워졌기 때문이죠. 2021년 7월 올해 발표된 쌍감 정책이라는 이름의 사교육 규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우리 돈 150조 원 규모의 시장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되면서 명문대 졸업생들이 가고 싶어하던 화이트칼라 일자리 수십만 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거대 기업들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채용을 멈추고 구조조정을 시작했죠. 알리바바 한 곳에서만 한 해에 1만 9천 명을 잘라냈습니다. 이제 중국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꿀은 다 빨아먹고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렸다고요. 매년 대학 졸업생 1,200만 명이 쏟아지는데 정부는 그들이 앉을 책상을 치워버리고 공장 작업복 입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에서 명문대 졸업한 대학생이 1시간 일하고 받는 시급이 6위안, 우리 돈으로 약 1,200원입니다. 상하이와 베이징 물가가 서울이랑 비슷한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마시려면 5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의 10분의 1 수준이죠. 한국 편의점 알바생 1명 고용할 돈으로 중국 엘리트 대학생 10명을 부릴 수 있다는 게 G2라고 불리는 나라의 민망한 민낯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바로 문입니다. 영어 런에서 온 말로 이 나라를 탈출하는 게 유일한 살 길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중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사는 게 훨씬 인간답다는 글이 중국 인터넷을 발칵 뒤집기도 했습니다. 따져보면 이해가 갑니다. 한국 건설 현장 일당이 12만 원인데 중국에서는 열흘을 꼬박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청년들은 이제 탕핑, 즉 평평하게 드러눕는 걸 선택했습니다. 내가 누워버리면 자본가는 나를 착취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저항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바이란, 즉 내 인생도 이 나라도 어차피 망했으니 그냥 썩게 내버려 두겠다는 자포자기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노인들의 연금 문제까지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죠. 2019년 중국 공산당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내용이 참담합니다. 2027년에 연금 기금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빠르게 줄어들어서 2035년이면 잔고가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9년 뒤면 4억 6천만 명 노인들에게 줄 돈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갈 시점보다 무려 20년이나 앞선 재앙이죠. 이걸 눈치챈 중국 청년들이 이제는 연금 납부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0년 뒤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려면 1980년대로 가야 합니다. 당시 중국이 인구 폭발을 막겠다며 밀어붙였던 한 자녀 정책이 40년이 지난 지금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외동으로 자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이 젊은 부부 둘이서 각자의 부모 4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 아이까지 키워야 하죠. 노부모까지 살아계시면 단 2명이 노인 8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수학 공식입니다. 애초에 지속 불가능한 구조였던 겁니다. 중국 정부가 다급해져서 2024년 9월에 정년을 63세로 연장했지만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폭발하는데 노인들이 자리를 안 비켜주니 세대 간 의자 뺏기 게임만 더 잔인해진 거죠. 시진핑의 마지막 발악은 미국의 삼중 포위망에 완벽하게 가로막혔습니다. 창고에 달러와 금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미국이 자물쇠를 통째로 바꿔버렸는데요. 트럼프가 7년 전부터 설계한 이 시나리오는 중국의 탈출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며 저항하려 하자 미국은 가상화폐 회사들이 국채를 사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 방어막을 쳤습니다. 중국이 던진 국채를 가상화폐 시장과 일본, 영국이 다 받아내버리니 미국은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금뿐인데 런던 귀금속 시장 협회가 품질 인증 도장을 무기로 압박을 시작했죠. 이 도장이 없으면 국제 시장에서 금을 팔 수도 없습니다. 결정타는 2026년 초에 나왔습니다. 미국의 매파적인 인물이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자마자 국제 금값이 하루 만에 9%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중국, 너희 창고에 있는 금을 언제든 똥값으로 만들거나 거래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미국의 강력한 경고장이었죠.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중국의 마지막 킹은 이제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은행은 1경원의 빚을 떠안았고 부자들의 돈은 증발했으며 서민들은 금사기에 눈물을 흘리고 청년들은 미래를 포기하고 드러누웠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 포위망까지 완성되었으니 이제 남은 건 거대한 제국의 침몰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의 몰락이 여러분께는 그저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중국의 기침, 한 번에도 독감을 앓을 만큼 아주 깊고도 질기게 엮여 있죠.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수많은 기업의 부품과 원자재가 그곳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멈추는 순간 우리 밥상의 물가와 우리 주머니의 자산 가치도 순식간에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말입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연금 고갈과 인구 구조의 붕괴가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무너지는 지방 경제는 이제 우리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오늘이 우리의 매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체스판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어내야만 합니다. 단순히 불안해하기보다는 매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닫힌 은행문을 두드리던 60살 왕씨의 절망은 결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화폐가 통제의 도구가 되었을 때 평생을 바쳐 일궈온 노후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트럼프가 설계한 거대한 덫과 시진핑이 처한 외통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눈으로 진실을 바라보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셨나요? 혹은 우리가 중국의 이런 몰락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꼭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